제가 볼 때 제일 모질하는 집단들이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 북한 이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골치 덩어리 나라들, 여기에 이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터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도 이제 여기 들어갈 거고, 이집트, 뭐 나중에 인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외에 이 권위주의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자,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2방 쐈습니다. 그래서 약 360km 거리의 미사일을 쐈어요. 자, 핵 항모가 동해에 와 있고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이 열리는데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국정원은 중국의 전대가 끝나는 이제 10월 17일 이후,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11월 8일 이전 이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독도 근처에서 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일본군이 독도 근처 왔다고 비난하는 어제 한국 방송 뉴스를 보면서 좀 혐오스러웠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자, 그래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것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5년 만에 지금 핵 항모 연합훈련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미사일을 2방 쐈어요. 그래서 저것도 정신이 아닌 집단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앞에 와가지고 세계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안보가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1시간만 듣고 나면 저는 김정은이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계를 지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이 3대 집단, 러시아, 중국, 북한이요.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저는 붕괴될 거라고 예언을 감히 합니다. 1차가 러시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스스로 터뜨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강제로 징병자들을 그냥 무기다, 식량, 장비까지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해서 벌써 포로로 잡히는 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푸틴의 태도, 그러면서 푸틴이 이제 요들을 수입해서, 요드라는 게 결국 핵 방사능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을 진짜 쏠 거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 무기를 쏠 거다라고 지금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국경이 있는 데마다 지금 러시아인 탈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은 푸틴의 전쟁에 반대하지 않다가 이제 당신들이 징집당하니까 넘어올라 그러냐 반대한다라고 국경을 막고 있고 러시아도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이제 막 가는 길을 선택했고요. 자, 저 30만 명에게 장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다. 무더기로 죽어나가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지금 6.25 때 총도 주지 않고, 또 심지어 러시아가 스탈린그라드 전쟁에도 3인 1조로 해가지고 뭐 총을 주거나 2인 1조로 줬어요. 그 총알 한 10발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총이 없던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총을 가지고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21세기에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징병이 계속될수록 제가 볼 때 아마 전 지역 차원에서 이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위가 이제 폭동으로 바뀌게 되고, 러시아가 지역의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경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방대한 영토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날 때 과연 푸틴이 이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많은 지역들이 러시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돼가고, 그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푸틴이 제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이요, 3년임에서 황제가 되더라도
중국의 부채 위기는 터져버립니다. 지금 1대1로 사업 끝나서 중국 때문에 다 망했다고 중국이 도와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너네들이 우리한테 안 해도 될 일을 하라면서 돈 빌리 주었다가 우리 이거 지금 갚으려다가 나라 부도나게 생겼다. 그런 나라들의 경제 규모는 중국이 불려준 차관을 절대 못 갚죠. 또 중국 내부에서도 건설업 일으켜서 벌였던 1경 2천조쯤 되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모든 건설 현장들이 대부분 올스톱 하게 될 거고, 중국의 과학선들은 자신 휘하에 만들었던 이 금융기구, 융자기구들이 다 부도가 나면서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결국 중국 돈은요, 이제 이 화폐 남발에 의한 하이프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2.8% 성장을 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한 3% 안팎의 성장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가 끝이 나버린 상황이다. 그동안에 한국이 중국하고 붙어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헛소리들을 해댔죠. 지금 외국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 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국제적으로 들리는 내용을 보면 한국, 필리핀, 태국 순서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의 반도체나 이런 게 너무 얽혀버리면서 최근의 경기 하락과 중국 경제 붕괴 속에 한국의 무역 급감의 주력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 중국은 시진핑이 경제가 붕괴되면 상투적으로 하는 전통적 행태의 사상 강화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공산주의적이다라고 싶은 모든 기업 문화에 대해서 손대기 시작할 거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문화혁명, 홍위병 시대로 회귀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 중국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어 가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대만을 치는 자폭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부는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면 하고 붕괴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결국 침략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거죠. 대공황이 1931년에 발생하면서 일본이 주 수출 지역과 수입 지역이 만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수출도 수입도 어렵게 돼 갔어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일본이 러일 전쟁 그리고 또 청일 전쟁 등에서 승리해서 조차하고 있던 그런 철도나 자신들의 이 시설들을 지킨다라는 핑계하에 파견된 관동군이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곡창이고 연료 창고인 만주를 차지하자. 그래야 일본이 산다고 만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만주까지 간 김에 중국 본토와 동남아까지 가자라고 돼버린 거예요. 당시 세계를 덮쳤던 불황이 무역 급감을 가져오고 그래서 일본에서 굶어 죽는 사태가 3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일본이 침공을 선택한 거고요. 그것은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나 히틀러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국은요, 지금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대만을 치고 그러면서 미중 충돌을 유발하고 이 남북 충돌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물론 전쟁의 결과는 중국의 참패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 자, 북한도 결국 중국이 지금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10년 안에 이번에 대공황 안에 저는 중국이 붕괴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시진핑이 통제에 대한 위험을 상실하면 중국은 아마 각 성들이 갈라지기 시작할 거고 곳곳에 벌어지는 폭동을
진압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중국이 해체되어 가고 북한이 무너지고, 자, 북한은 중국의 정권이 무너지면요 곧바로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의 대공황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제일 먼저 푸틴이 무너질 거고, 푸틴은 아마 내년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틴이 핵을 쓰면 그것도 또 푸틴의 죽음이 될 겁니다. 푸틴이 핵을 쓰게 되면 이제 미국과 서방은 푸틴을 직접 제거하는 방향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무너질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북한이 무너지게 될 거다. 중국의 붕괴는 경제 붕괴에 따른 이제 시진핑의 오판에서 발생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식 가짜 자본주의, 겉은 자본주의, 속은 공산주의, 이 시스템이 이제 결국 붕괴되는 것이 다가왔다. 지금 미국의 유수한 기업 중에서 중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 몇 개 됩니까?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가중될 거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리쇼링 현상도 점점 강화될 겁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SK나 참 어리석지요. 이런 흐름을 안다면 빨리 탈출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결국 뭉개다가 한국 정권도 데미지를 입히고 자기들도 데미지를 입게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운명은요, 중국이 시진핑이 권한을 놓치고 붕괴될 때 북한은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끊을 거고, 러시아 무너지고 그 다음 중국 무너진 단계에서 북이 견딜 수 없다 봅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 일본 군부 등을 갖다가 다 붕괴시켜 버렸듯이, 결국 이번에 제2차 대공황은 이런 권위주의적 정권들, 저는 이란도 무너질 거고 이 터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독재하에 있는 한 7, 80개의 국가들의 다 무너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나라들이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나라들도 경제가 붕괴되면 공산주의, 가짜 공산주의 유지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들을 보면 미국이 갑자기 달러를 킹달러라고 강하게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를 몰고 가며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봄에 인플레 기미가 있었지만은 미국의 파월이나 앨런이나 백악관까지도 인플레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 속에서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갔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다 이러면서 금리를 확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금리가 3%가 올랐죠. 올해 들어서요.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과연 미국의 연준이 오판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서 오버하는 그 행동을 보여서 미국의 킹달러 때문에 각국이 이 달러로 가지고 있는 부채 오버행에 걸려가지고 무너지게 생겼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어느 이 과잉된 현상이 쏠려가는 것, 그걸 오버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채가 지금 각 나라마다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많은 돈을 풀고 세상이 무사할 수 있을까? 경제학이 그럼 무슨 필요 있고 국가의 금융정책이나 물가관리, 금리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금융위기 저리 가랄 정도로 그 몇 배를 또 풀었어요. 자, 모든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돈만 찍어내어서 나눠주면 되지. 그리고 성장률만 유지하면 되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자, 그래서 한국도 겁나게 추경을 많이 해댔고, 미국부터 뭐 다 난리였습니다. 돈 뿌려서 나눠준다고요. 자, 그러면 저렇게 돈 뿌려서 나눠줄 때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는가? 자, 이렇게 경제하기 쉬운 것인가? 그러면 조폐창만 제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인쇄 능력만 있으면 세상은 돌아가는 거냐?
자, 돈을 아무리 뿌려도 성장률만 유지하면 괜찮은 것인가? 전부 거짓말이 드러났지요. 아무도 걱정 안 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 저렇게 돈을 풀었을 제 책 스포15도 책 안 보세요. 자, 이 책에 보면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데 곧 대재앙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대공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같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조차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문제없이 세상이 굴러갈 거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책에 보면 115페이지에 금융위기의 원인과 포퓰리즘의 기원.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완전히 갈등 상황으로 가고 2020년 말 이후에 경제 붕괴에 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극단적 양극화 시대가 오고 대공황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대공황 포퓰리즘. 지금 포퓰리즘으로 각국 정치가 가잖아요.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오잖아요. 자, 이걸 여기서 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침체, 무역 적자에 환율 1700까지 간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정권가는 연말까지 환율이 상승 추세다. 걔들은 연말까지 이후에 내년은 없죠.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들이니까. 그래도 연말까지 1700이 될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자, 기업들이 지금 불붙은 환율에 기업 외화 부채가 비상이 걸렸다. 자, 뭐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지금 오늘 보면 딱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근 매일에도 늘 텅 빈 통장. 청년들 열심히 살아도 빚만 는다. 하위 20%월 164만 원 번다. 돈 급해 월급 적어도 일단 취업. 근데 우리 생명이 실당에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요. 노인 절반 생활비 부족에 일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미정유의 시대가 오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국가의 권위 또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콜롬비아 뭐 이런 대학, UC 버클리 이런 대학 나와가지고 뉴욕 대학 이런 대학 나와가지고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들 또 시카고 대학 나와서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와서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의 그런 대학들 뭐 코넬 대학이니 위스콘신이니 이런 데 가서 경제학 전공해 왔다라는 박사들 이번에 위기에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박사 학위나 그 사람이 행시를 공부해 가지고 재경 분야에서 그 부처에 서기관, 과장, 국장부터 해서 청와대 파견되고 청와대 비서관하고 수석하고 그리고 지금 재경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하고 하는 총재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이 저렇게 협소하다는 거예요. 이제 기성경제학의 붕괴라는 겁니다. 세상이요. 시대가 급격하게 달라졌고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무역의 형태가 바뀌고 금융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몇십 년 전에 경제학을 그대로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개론으로 배우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을 배우면서 거기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 변양균이 인터뷰했더만요. 윤석열 경제고문이잖아요. 좀 웃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웃기고 있다. 변양균이 쉬운 팩트 본떠가지고 혁신 경제를 이해합니다. 변양균 씨 원하면 저하고요. 이 토론을 갖다가 둘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해주겠어요. 당신도 이제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혁신. 지금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이 세계 경제 침체가 혁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위기의 본질이 일자리의 소멸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신자유주의로 한국에 제대로 상품 만드는 공장 어디 있어요? 다 외국 나갔잖아요. 한국에 국내에서 제조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뭐 IT화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허드렛 일자리인 카운터에서 이 뭡니까? 카운터에서 돈 계산하는 자리도 사라지고 허접한 그 서비스 자리도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세계 경제 붕괴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GDP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볼 게 있어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머니게임,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코인이나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돈을 버는 부분에서 이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가? 그게 진짜 부가가치의 원본인가? GDP라는 것은 부가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GDP에 들어가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거기에 실제로 유용한 어떤 편의를 갖다가 효용을 정대시키거나 해야 그것이 GDP지.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벌어서 그것이 GDP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박판에서 돈 딴 것도 GDP 늘리는데 들어갑니까? 그런데 경제에서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중심이 되고 실제 경제의 핵심은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가가치 창출은 점점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벌어들인 돈이 노동자나 그걸 버는 과정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목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나타났으면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온 나라가 미국도 월가, 영국도 시티, 예? 한국도 여의도 이래가지고 그 판에 다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어디에 둡니까? 전부 해외에 두고 가잖아요. 한국에 남은 게 몇 개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점점 산업 공동화가 되고 전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다 번져가면서 구매력이 떨어지죠. 노동자에게 가고 다수의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야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가 투자가 되고 그래야 다시 생산으로 선순환을 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지. 돈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돈이 더 돌아가고 그리고 노동자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주변에 없어졌다라는 거는 대학 나와도 일할 데가 없다라는 거. 심지어 공고생도 일할 데가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자, 이 속에서 이 경제가 해외에서 상품 팔아서 벌어들이는 일이 영원할 거라고 봤습니까? 그게 영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투기판에 달라들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부동산, 예? 코인, 주식, 채권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일자리의 소멸, 신자유주의가 한꺼번에 다 이번에 모여들어서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금융투기 자본주의, 그리고 일자리의 소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적 자유무역, 노동 자본 상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이 사기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종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나 이런 거는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이 자각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호되게 당해야 자각을 할 겁니다. 자, 어제 개천절 집회에 3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는 거예요. 도심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 많았을 거다 보입니다. 보수 단체들이 대부분이었죠. 빗속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중과 우중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이 변화를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무리고요. 우중이라는 것은 아무리 모여봤자 변화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무리라는 것. 자, 어제 모여서 뭐 자유를 외치고 했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복권을 외치고요. 정말로 태형적인 이야기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추상적인 자유가요. 대혼돈의 시대에서 유럽에는 지금 이 거구화가 진행되고 있고 급속한 그건 중산층과 서민이 두터운 속에서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민 난민 또 이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한 반대가 핵심입니다. 남미에는
오히려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대다수가 가난한 속에서 좌파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극우 파퓰리즘, 남미는 극좌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솔직히 파퓰리즘이라도 있는 게 낫습니다. 저 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저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저 양대 지역주의와 가짜 이념. 자, 국민의힘이 우파라 그러고 저 민주당이 좌파라 그러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어떤 좌우의 개념 정리가 있습니까? 그냥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호남에 기반한 친북 성향의 용인이 되는 그런 집단이고, 저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영남에 기반한 수구 기득권들의 대리인격인 그런 정당입니다. 거기에요,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사람이 갓난애로 태어났는데 전라도 땅에 태어나면 좌파가 되고 경상도 땅에 태어나면 우파가 되는 겁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념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보수가요, 왜 이 시대에도 그냥 철진한 자유를 외치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 사면 복권을 외치는가? 그것이 과연 이념으로서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좀 경멸합니다. 날 욕해도 좋은데요,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경멸해요. 지금 이 시대에 대공황이 오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극우가 유럽에서 득세하고 남미에서 극자가 득세하느냐? 그것은 적어도 파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적어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보수가 시대 흐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느냐? 저는요, 솔직히 앞으로 한국의 보수는 이대로 가면 멸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그 시대 대중들에게 널리 먹혀들 수 있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의미로 파퓰리즘이라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대중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정치적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서 가는 그런 정치 행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 21 서포 15조를 만드는 것은 서민 포퓰리즘. 그래서 모든 포퓰리즘은 다분히 선동적인 요소와 대중을 기만시키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긍정적인 포퓰리즘을 지향하자라는 의미로 서포 15조의 어디에도 솔직히 단 하나의 정부가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거 문제도 정부가 거품을 빼고 부패를 빼고 원가에 판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임대주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대혼돈의 시대에 전 지구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유럽에 지금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벨기에에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엄청난 생계형 시위가 지금 판을 쳤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지금 임금으로 살지 못하겠다. 수십만 명이 이 생계형 시위를 했어요. 자, 오늘날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 유럽에서 이 대중들이 생계형 시위를 할 정도가 됐다면 유럽이 아닌 미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징조들이 단순히 징조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2차 대전 이후에 80년 이상을 살아온 방식을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 시대가 재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서민의 삶이 통째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퓰리즘이 왜 유행하는 줄 아십니까? 기성 정치가, 기존의 정치가 영국 같으면 노동당이나 보수당, 미국 같으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런 기성 정치, 독일 같으면 기민당이나 사민당, 이런 기성 정치가 현재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대중이 느끼는 부분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들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가져왔던 자신들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의 삶은요,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을 매년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이제 그 노래가 듣기 싫고 자기의 삶이 붕괴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신들을 위한 노래를 듣고 싶어 해요. 그 사이를 뚫고 파퓰리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또 영국에서도 브렉시트가, 지금은 또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남미 같은 데서는 극좌 세력이 득세하면서 핑크 타이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기성 정치가 대중들의 요구들을 수행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성 정치는 기득권화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좌우 기성 정치권은 이미 기득권화 되어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지, 다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데 이 변하는 시대에 바뀐 자신들의 삶을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니까 그걸 대변해 주겠다라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멜론이라는 극우 정당 연합에다가 지금 총리 자리를 줘버린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충동적이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극우 집권이 본격화된 거예요. 이번에 영국에 틀어서 저 총리란 여자가 41일 만에 항복하고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것도 결국 대중의 요구와 거꾸로 간 겁니다. 대중은요, 이 어려운 시대에 가진 자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내놓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외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기득권의 대변이다라고 보이면서 영국의 파운드화에 그야말로 신뢰 상실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대중이 기성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지 못하는데 실망한 나머지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파퓰리즘에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치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혁명 21은 기존의 한국의 숙골 보수들 세력들이 가지지 못한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내걸고 그것을 스포 15조라고 명칭 짓고, 거기에는 낭비적 그리고 시혜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기성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틀들을 짜기 위한 긍정적 포퓰리즘들을 담았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고는요, 한국의 어느 정치 세력도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이 동서 지역 대결이 있고 남북 이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포퓰리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소지도 있지만은, 이번에 대공황적 위기가 한국의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부채위기를 몰고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국도 예외 없이 포퓰리즘으로 급속히 쏠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지금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기득권의 대리인들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외치고 있고, 이미 실패한 기득권 대변인을 다시 복권시키자고 주장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유를 외치고 다닙니다. 윤석열을 또 지지하자고 외치고 다닙니다. 자, 그들이 앞으로 보수 세력을 대변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자유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상을 읽지 못하고 그야말로 공부를 하지 못한 무지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가지고 오고 있는 세상의 지금 동요, 붕괴 징조, 이것을 제대로 읽어야 살아남는 정치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